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람의 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언제나 모습이었다. 그 중에서도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였다. 내가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명함 하나 없던 나는 대신 반듯한 셔츠와 정갈한 구두를 준비했다. 거래처를 만나러 갈 때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 내 옷이 나의 신용이 된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세월이 흘러 내가 중년에 들어서자 나는 다른 풍경을 목격했다.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퇴직과 함께 자신을 잃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 말 속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호칭 상실이 담겨 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름과 직함을 대신할 수 있는 마지막 언어가 바로 옷이라는 사실을. 중년 이후의 옷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세상과의 마지막 대화다. 비싼 옷이 아니라 반듯한 옷, 명품이 아니라 깨끗한 옷, 냄새나지 않고 구김이 없는 옷. 그 옷은 나를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불러냈다. 나는 이를 사회적 언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명품을 입어야 합니까? 다시마의 만용.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명품은 나를 대신하지 못한다. 옷의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목적에 있다. 중년의 옷차림은 자신의 정체성과 닮아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그림이 분명할수록 옷은 그 사람의 언어로 완성된다. 한 번은 술에 의지하던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 옷을 입은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옷이 당신의 마음까지 단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입은 대로 행동한다. 옷이 품위를 주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바뀐다. 그 변화는 결코 외적인 것만이 아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옷은 나의 첫 번째 언어이고 침묵 속의 자기소개다. 세상이 나를 잊기 시작할 때 옷은 나를 다시 세상 앞에 세워준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옷차림을 가꾸는 일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것이 내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첫 번째 인생법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입은 옷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얻은 확신이었다. 세련된 옷을 입으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가지런해진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틀이다. 그 틀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정의한다. 어느 날 나는 내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늘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오는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겉모습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마음도 흐트러진다. 우리가 입는 옷, 쓰는 말, 보이는 태도는 모두 하나의 언어다. 그 언어가 어긋나면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우아한 옷을 입었지만 말은 거칠고 친절한 미소 뒤에 교만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훌륭해도 신뢰를 잃는다. 나는 이런 조언을 자주 했다. 우아해지고 싶다면 먼저 우아하게 말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라. 그 순서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은 옷의 그림자다. 옷을 단정히 입고 말을 곱게 하고 몸가짐을 절제하는 그 반복 속에서 진짜 품격이 완성된다. 한 번은 술자리에 나를 초대받았을 때였다. 모두가 편한 복장으로 와 있었는데 나는 늘 입던 정장을 그대로 입고 갔다. 어떤 후배가 말했다. 회장님, 이런 자리엔 너무 격식이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격식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하신공공 고삭에서 사람이 품위를 잃는 순간은 대체로 편함을 이유로 경계를 내려놓을 때다. 그때부터 언어는 거칠어지고 관계는 흐려진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보이는 나는 보이지 않는 나를 대변한다. 이 말은 단지 외모를 가꾸라는 뜻이 아니다. 내면이 단정한 사람은 결국 외면에도 그 단정함이 묻어난다. 반대로 외면을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은 마음속의 균형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아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과 훈련의 결과다. 나는 늘 거울 앞에서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단정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매일 다잡았다. 세련된 인생은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단정함에서 시작된다.
옷차림과 말투, 태도와 표정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 존경을 얻고 있다. 나는 그것을 이미지와 행동의 일치라 부른다. 그 조화가 무너질 때 사람의 신뢰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엔 능력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은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4가지 요소로 완성된다. 바로 친절, 미소, 깔끔함, 칭찬이다. 먼저 친절이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예민한 세상 속에 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대함이 귀해진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실수를 보았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실수를 저지른 부하를 나무라기보다 그를 따뜻하게 바라봤을 때였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존경했다. 그 후 그는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했다. 친절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하게 묶는 신뢰의 끈이다. 둘째는 미소다. 중년의 미소는 젊은이의 웃음보다 훨씬 더 깊다. 그 웃음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녹아있고 이해와 용서가 담겨있다. 나는 늘 말했다. 진정한 강자는 먼저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미소는 관계의 문을 연다. 말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강하다. 특히 나보다 어린 세대 앞에서는 웃음이 그들에게 안전함을 준다. 그 안전함이 존경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셋째는 깔끔함이다. 깔끔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단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도의 정리, 말의 정리, 감정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책상 위가 지저분한 사람은 머릿속도 혼란스럽다. 나는 회의실을 들어설 때 먼저 그 사람의 신발과 손톱을 본다. 작은 디테일에 깃든 질서가 그 사람의 삶을 증명한다. 깔끔함은 정리의 미학이며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단단하게 엮는 실이다. 마지막은 칭찬이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읽어주는 일이다. 나는 직원들을 만날 때 늘 이렇게 시작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군. 그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읽히기를 원한다. 그 욕구를 알아주는 순간 그 관계는 단단해진다. 나는 이 4가지를 중년의 품격을 지키는 네 기둥이라 부른다. 친절은 마음의 품격을, 미소는 얼굴의 품격을, 깔끔함은 생활의 품격을, 칭찬은 인간관계의 품격을 만든다. 세월이 지나면 외모의 빛은 사라지지만 이 4가지 품격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중년의 품격은 나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젊은 시절엔 우정을 쌓기 위해 모이던 자리가 중년이 되면 경쟁과 비교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동창 모임은 본래 반가움의 자리여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 브리핑이 되어 버렸다. 나는 늘 말한다. 인생의 품격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특히 오랜 친구들 앞에서는 그 무너짐이 배가 된다. 왜냐하면 친구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서의 자랑은 곧 나의 불안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첫째, 돈 자랑은 절대 금물이다. 오늘 내가 쏠게. 처음 한 번은 후하다. 두 번째가 되면 자랑이 된다. 세 번째면 모욕이 된다. 호의로 시작한 행동이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돈은 조용히 쓰는 것이 가장 멋있다. 1N으로 나누는 식사 속에 더 깊은 우정이 있다. 차키를 꺼내놓거나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을 걸치는 행동은 스스로의 내면 빈틈을 감추기 위한 방패일 뿐이다. 진짜 여유는 보여주지 않는 것에 있다. 둘째, 자식 자랑을 삼가라. 아이의 성취는 부모의 자랑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남 앞에서 늘어놓는 순간 그 자랑은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 누군가는 아이를 잃었고, 누군가는 아직 방황 중이며, 누군가는 묵묵히 기다리는 부모다. 행복은 비교할 때 사라진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남의 자식 앞에서 조용히 하라. 그 침묵이 진짜 품격이다. 셋째, 배우자를 데려오는 일은 신중하라. 한두 번은 괜찮다. 그러나 매번 부부가 함께 등장하면 그 모임은 어느새 불편한 연극이 된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꽁냥거림보다 배려를 기억한다. 넷째, 험담과 비난은 관계를 썩게 만든다. 어떤 모임은 화장실조차 편히 갈 수 없다. 나간 사이 누군가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오른다. 그 순간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공범 집단이 된다. 험담은 독이다. 그 독은 결국 말한 자의 입부터 썩게 만든다. 오래가는 모임은 한결같이 선한 이야기를 나눈다. 남의 약점을 말하는 대신
그의 변화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돈으로 인연을 사지 말고 자랑으로 관계를 망치지 마라. 그리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켜라. 세상은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는다. 진짜 품이 있는 중년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나는 평생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인생의 중턱, 40을 넘기며 나는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다시 빚을 수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40대는 인생의 허리다. 직장에선 책임이 가장 무겁고 가정에서는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젊다. 그러나 몸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피로가 쌓이고 잠이 줄어들고 병원 진단서가 늘어난다. 그제서야 우리는 묻는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지쳤지?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40대에 돈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몸을 돌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인생의 승부는 건강이 좌우한다. 성공이란 결국 버티는 자의 몫이다. 버티려면 근육보다 먼저 마음과 신경이 건강해야 한다. 요즘 세상은 예방의학의 시대다.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나는 이 원칙을 경영에도 적용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 몸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잠 1시간, 오늘의 식습관, 오늘의 스트레스 관리가 5년 뒤, 10년 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젊을 때는 돈을 위해 몸을 쓰고 늙어서는 몸을 고치기 위해 돈을 쓴다. 그러나 어떤 돈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리지 못한다. 진정한 부는 계좌가 아니라 체력 속에 있다. 건강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병든 사람은 돈을 쓸 힘조차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은 내 편인가? 몸은 늘 진실하다. 거짓 없이 그날의 컨디션으로 나를 평가한다. 내가 무리하면 바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알람을 꺼버리는 일이다. 40대는 여전히 젊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 몸을 아끼는 사람은 50, 60에도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을 혹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자신의 삶을 유지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40대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숨을 깊게 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평범한 숨 한 번이 사실은 인생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은 평생 일만 하셨는데 언제 쉬셨습니까? 나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나는 쉬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다. 나는 일 속에서 나를 돌봤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알겠다. 일이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많이 소모시킨 것도 일이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나는 자기 돌봄이라는 말을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정돈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자기 돌봄을 3가지 축으로 설명한다. 몸, 감정, 그리고 공간.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몸이다. 몸은 모든 감정과 생각의 기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그 위에 설 땅이 없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 식사를 대충 때우는 사람, 밤새 일을 하며 피곤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상사를 둔 셈이다. 나는 아침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빠르게 뛸 때, 허리가 묵직할 때, 그건 나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몸은 늘 솔직하다. 그 신호를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신호를 놓친다. 2번째는 감정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감정을 외면한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에너지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이유를 묻고 분노가 일면 그 뿌리를 살펴야 한다. 왜 화가 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가라앉는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달리면 결국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 감정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만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3번째는 공간이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모양을 담는다. 책상이 어지럽고 방이 답답하면 생각도 엉키고 마음도 무거워진다. 나는 매일 사무실 책상 위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불필요한 서류 1장,
먼지 쌓인 컵 하나조차 내 집중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기가 탁하면 머리도 탁해진다. 햇살이 드는 창, 깨끗한 이불, 그리고 작은 식물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공간을 정돈하는 일은 곧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자기 돌봄의 삼각형이라 부른다. 몸이 건강해야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돼야 공간이 평화롭다. 그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의 질이 생긴다. 나는 매일 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내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하루다. 자기 돌봄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그저 나를 존중하는 작은 습관들의 연속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운 건 병이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나는 수많은 노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말한다. 이제 나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공허함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우리 사회는 젊을 때의 생산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늙어서의 존재에는 침묵한다. 나는 늘 이 모순을 안타깝게 여겼다. 왜 우리는 일을 멈추면 가치도 멈춘다고 생각할까?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성에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젊을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지금 이 사회의 땅을 다져놓았다. 지금 우리가 편히 걸을 수 있는 아스팔트 위, 그 밑에는 수많은 손과 어깨의 노동이 쌓여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기초다. 그 공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의 우울은 자리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직함이 사라지고 일터가 사라지면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당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것뿐이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역할을 찾았다. 회사에서 물러나도 후배들에게 남길 이야기가 있고 가족에게는 의지할 마음이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사람은 역할이 있어야 산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때 산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노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은 세상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젊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쓸모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세상은 늘 젊음을 찬양하지만 지혜는 늙음 속에 있다. 젊음은 속도와 힘을 주지만 늙음은 방향과 균형을 준다. 그 두 세대가 손을 잡을 때 사회는 비로소 온도를 가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노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길에서 마주친 노인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라. 그 시선이 바로 존재의 인정이다. 그 한 번의 인사가 한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단지 세상이 아직 그 가치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믿는다. 인간은 일을 멈출 수 있어도 의미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계약은 단 하나였다. 바로 결혼이다. 기업의 파트너십은 조건으로 맺어지지만 부부의 인연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더 섬세하고 더 어렵다. 나는 오랜 세월 부부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결혼의 이유지만 유지의 조건은 아니다. 사랑만으로는 함께 살 수 없다. 생활은 규칙이 필요하고 감정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부부 관계에도 경영 원칙처럼 4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싶다. 바로 말의 규칙, 행동의 규칙, 생활의 규칙, 감정의 규칙이다. 첫째, 말의 규칙. 말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사랑을 주는 말 한마디는 하루를 따뜻하게 하지만 무심한 말 한마디는 10년의 신뢰를 깨뜨린다.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존중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침묵을 선택하라. 그 한 걸음의 자제가 싸움을 막는다. 둘째, 행동의 규칙. 감정은 쉽게 타오르지만 행동은 책임이 남는다. 화가 났을 때 문을 세게 닫는 대신 천천히 걸어나가라. 감정의 폭발은 순간이지만 그 장면은 평생 기억된다. 사람의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셋째, 생활의 규칙. 결혼은 함께 사는 일상의 연습이다.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고 작은 질서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식탁은 함께 차린다. 늦을 땐 꼭 연락한다. 이 단순한 약속들이 쌓여 가정을 만든다. 생활의 규칙이 없으면
사랑은 금세 피로로 변한다. 넷째, 감정의 규칙. 감정은 바다와 같다. 고요할 때는 맑고 아름답지만 한번 폭풍이 오면 모든 것을 삼킨다. 나는 내 아내와 늘 약속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를 때는 옳고 그름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자.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것이다.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기술이다. 나는 부부를 경영에 비유한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신뢰가 쌓여야 하고 위기를 넘기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부부도 같다. 원칙 없는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원칙이 있는 사랑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규칙이 사라진 사랑이 위험한 것이다. 말과 행동, 생활과 감정, 이 네 가지의 균형이 잡히면 결혼은 다시 빛을 되찾는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은 경영보다 어렵고 사랑은 계약보다 깊다. 그러니 가정에는 경영의 지혜를, 사랑에는 규칙의 따뜻함을 더하라.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며 깨달았다. 가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한번 넘어가면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이 경계선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바로 욕, 가족 비하, 그리고 발작 버튼이다. 먼저 욕. 욕은 단순한 언어의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칼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언어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을 가장 비천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젊은 부부들이 농담처럼 욕을 주고받는 걸 보면 안타깝다. 그 습관이 무뎌질수록 존중은 사라진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욕을 내뱉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라. 그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말로 다시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을 들먹이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지. 네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그렇다. 이런 말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의 뿌리를 잘라내는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그림자를 안고 산다. 그 그림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결혼은 두 집안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동맹이다. 배우자의 가족을 공격하는 순간 그 동맹은 깨진다.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방어전이 시작된다. 셋째, 발작 버튼을 건드리지 말라. 발작 버튼이란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주제다. 누군가는 외모일 수 있고 누군가는 부모 혹은 실패한 과거일 수도 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상처는 다른 말로는 절대 덮이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의 상처를 이용해 싸움에서 이기려 한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파괴다.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상처를 무기화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배려이고 가장 깊은 신이다. 결혼은 오래된 집과 같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작은 금이 서서히 번진다. 그 금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욕 한마디, 조롱 한마디, 부모를 향한 비난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벽을 갈라놓는다. 그 틈을 방치하면 어느 날 그 집은 무너진다. 나는 이런 원칙을 내 삶의 규율로 삼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말을 고르고 선을 지키는 그 태도가 가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한번 내뱉은 말은 물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막히는 물이 될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독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라. 나는 부부를 오랫동안 관찰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싸울 줄은 알지만 풀 줄은 모른다. 사랑이 깊을수록 감정도 깊고 감정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그러나 싸움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기술이다. 나는 이 회복의 기술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바로 발작 버튼, 트리거 버튼, 과안심 버튼, 세포 버튼이다. 발작 버튼은 상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다. 그 버튼은 건드리는 순간 사랑이 아닌 전쟁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발작 버튼은 반드시 알고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외모에 대한 지적, 어떤 이는 가족 이야기에 민감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그 버튼을 이기기 위한 무기로 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전선이다. 반대로 안심 버튼은 상처를 달래는 통로다. 이 버튼은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이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심 버튼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게 안심 버튼이다. 나와 내 아내는 이런 약속을 했다. 화가 날 때는 하루만 서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 먹자는 말로 신호를 보내자. 그 약속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밥 먹자는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괜찮아 라는 마음의 달이었다. 이처럼 부부마다 서로 다른 회복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상대의 안심 버튼을 찾아라. 그리고 그 버튼을 기억하라. 그 버튼이 곧 가정의 비상구가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싸움 후에는 반드시 갈등 프로토콜을 세워야 한다. 감정이 폭발한 후 아무런 약속도 없으면 그 싸움은 다시 반복된다. 나는 기업에서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땐 24시간 대화 금지, 24시간 후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 정하기, 대화 시간 10분 초과 금지, 비난 금지, 욕설 금지, 마지막엔 반드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그래도 우리는 팀이다. 이 네 단계의 프로토콜만 지켜도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더 이상 감정의 화재로 번지지 않는다. 사랑은 불이 아니라 온기다. 온기는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부부는 사랑의 침묵을 배운다. 필요할 때 잠시 멈추고 서로의 안심 버튼을 눌러주는 그 짧은 순간에 가정은 다시 숨을 쉰다.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좋은 부부란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다투고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부다. 그 손을 잡는 힘이 바로 안심 버튼의 지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사업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고르는 눈이 생겼고 그 눈은 자연스레 인연을 보는 법으로도 이어졌다.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기업이 무너지고 인생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영혼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사업보다 100배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좋은 파트너는 인간성이 바른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먼저 인간성이다. 사람의 결은 외모보다 말보다 오래 남는다. 악한 결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 반대로 마음이 바른 사람은 때로 미숙해도 신뢰를 준다. 나는 이런 사람을 믿었다.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신뢰라는 보상을 받는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진짜 가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화가 났을 때 욕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 탓하지 않고, 슬플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인간이 된 사람이다. 둘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이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나의 단점조차 감싸 안을 줄 안다. 그의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이고 통제가 아니라 이해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셋째, 합리성이다. 사랑이 아무리 커도 비합리적인 사람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감정이 앞서면 작은 일에도 폭풍이 일고 냉정한 판단이 사라지면 사랑은 곧 피로로 변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다투어도 말로 풀고 서운해도 침묵으로 기다릴 줄 안다. 이성적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다. 넷째, 건강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관계를 지탱할 힘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몸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안정돼 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평온함이 전염된다.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의 에너지다. 나는 이 네 가지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인간성으로 신뢰를 세우고 사랑으로 온기를 만들며 합리성으로 균형을 잡고 건강으로 길을 간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지면 그 부부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좋은 배우자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파트너십이다. 나는 수많은 부부를 보았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미움으로 끝난 사람들.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서로를 고치려 했다는 것.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경영하며 배운 진리는 하나다. 사람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다. 이 진리를 모르면 사랑은 고통으로 변한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한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이렇게 답했다. 결혼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다.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세계가 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조언한다. 아파도 좋으니 사랑의 절차를 밟아보라. 그 과정에서만 인간은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결혼은 축제처럼 시작하지만 살아보면 그것은 연습의 연속이다. 사랑의 연습, 인내의 연습, 용서의 연습, 그리고 때로는 연기의 연습이다. 나는 말한다.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덮기 위해 연기하는 배우다. 이 연기는 거짓이 아니라 배려의 표현이다. 상대가 힘들 때 웃어주는 연기, 상처가 날카로워질 때 부드럽게 말하는 연기, 그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낙인처럼 들리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혼도 하나의 완성이다. 시작을 알린 결혼식이 있다면 끝을 맺는 이혼식도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작별을 고하는 의식,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상처로 끝내는 것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성숙하다. 나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자신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미는 이란 그런 더 상인들아, 상간 그런 더 상인들아, 미는들아. 이 말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도 안도감이 있었다.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앞둔 젊은 이들에게 말한다. 상대의 단점이 도저히 참기 힘들다면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의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단점을 끌어안고도 편안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라.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바꿔야 하는 건 언제나 나의 민감성이다. 민감성은 사랑을 흔드는 바람과 같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화가 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배우자를 고치는 것보다 내 민감함을 줄이는 것이 1000배는 현명하다. 그 민감성을 줄이는 순간 사랑은 다시 숨을 쉰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동행이고 결혼은 싸움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리고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사랑의 성공이란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존중이 남아있다면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여전히 아름답다.